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최근 노팅엄의 사령탑이 무려 4번이나 교체됐죠. 외신에선 노팅엄을 두고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득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린 팀들이 또 어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노팅엄과 비슷한 사례를 포함해 여러가지 이유로 감독들의 무덤으로 불렸던 팀들을 선정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라리가의 절대 강자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지단과 안첼로티가 오랜 기간 집권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감독들의 무덤이란 이미지가 희석된 느낌이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원조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시기는 바로 2000년대 초반 갈락티코 1기 정책이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레알 마드리드는 2000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델보스케 아래서 황금 시대를 이룩했지만 델보스케는 페레즈 회장과 발다노 단장에 의해 상당히 제한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갈락티코 멤버 영입 과정에서 상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스타 군단이 될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하지 않은 페레즈 회장은 2003년 베컴을 영입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델보스케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그를 내보내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후임자로 데려온 인물이 누구냐? 바로 맨유의 수석 코치였던 케이로스였는데요. 페레즈 회장은 막강한 전력에 전술을 더하겠다는 생각으로 퍼거슨의 두뇌라고 불리던 케이로스를 데려왔습니다. 베컴의 활용법도 잘 알고 있으니 사실상 케이로스 아래서 완전히 새 시대를 열겠다는 장대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케이로스 체제의 레알은 시즌 초반만 해도 막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케이로스가 지나치게 베스트 11만 가동하면서 점차 주전 멤버들의 체력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가뜩이나 지나치게 공격에 치중된 스쿼드의 허점을 드러내도록 만들면서 팬들로 하여금 첼시로 떠난 마킬레의 존재를 그립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케이로스에게는 델보스케, 퍼거슨만큼 스타 선수들을 한데 모으는 매니지먼트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결국 케이로스는 단 한 시즌 만에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재선에 성공한 페레즈 회장은 갈락티코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음을 천명하며 후임자로 카마초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카마초는 이미 과거에 레알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감독으로 선수 시절에도 레알의 주축 수비수로 오랜 기간 맹활약하며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는데요. 수비의 중요성을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수비가 흔들리는 레알의 스쿼드 밸런스를 확실히 잡아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레즈 회장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오원뿐만 아니라 우드게이트의 와이테르 사무엘까지 거금을 지출해 영입하며 수비 자원들을 착실히 보강해줬죠. 따라서 카마초는 우드게이트, 사무엘 중앙 수비 듀오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드게이트의 뜻하지 않은 데뷔전 퇴장과 이후 잦은 부상 이슈, 사무엘은 기대보다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사실상 수비 보강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시즌 초부터 주축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해 풀 전력으로 스쿼드를 운영할 수도 없었는데요. 이렇듯 여러가지 이유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다가 라커룸 통제 문제도 불거지면서 카마초 감독은 부임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9월 자진사임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후임자로는 카마초 사단에 있던 가르시아 레몬 코치가 승격해 시즌 종료까지 이끌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부진한 성적으로 레알은 어느덧 리그 5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동네북이라 불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전반기 부진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레즈 회장은 현대축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리고 사키를 기술 고문으로 데려와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키는 브라질의 전술적인 감독으로 꼽히는 룩셈부르고를 추천했습니다. 자, 룩셈부르고가 누구냐?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고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거둔 이력이 있고 산토스를 브라질의 챔피언으로 올려두며 지도력을 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2004년 12월 시즌 종료까지 팀을 맡기로 한 레몬 코치가 물러나고 룩셈부르고 감독이 깜짝 부임하게 되죠. 그리고 사키의 안목답게 그가 부임한 뒤 레알은 7연승을 달리며 선두 바르셀로나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교체의 각성 효과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한 토너먼트 대회에서의 부진한 성적을 시작으로 무리한 선수 기용으로 베테랑인 지난과 관리가 필요한 호나우두의 잦은 부상을 발생시켜 부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카시아스의 선방과 호나우두의 원샷 원킬이 룩셈부르고 체제 승리 방정식이라며 그의 전술 스타일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레알이란 메가클럽을 맡기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2005년 12월 구단이 경질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던 차이나 팬들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결국 룩셈부르고 감독이 1년 만에 경질되고 후임으로 2군 감독이던 후안 라몬 로페스 카로가 선임됐죠. 이 무렵 페레즈 회장은 갈락티코 1기의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고 사임을 택했습니다. 이후 임시회장 체제에서 카로 감독은 팀을 잘 추스려 2위에 올려놓는 기염을 토하게 되지만 칼드론 회장의 선출과 맞물려 곧바로 경질되었는데요. 도리어 그는 실리주의를 표방하며 수비 지향적인 축구를 펼치는 카펠로 감독 선임과 함께 갈락티코 정책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레알은 카펠로 아래서 기어코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하게 되지만 운이 따라준 부분도 있었고 카펠로 감독의 축구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또 단 한 시즌 만에 그를 경질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으로 이 시기의 레알은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바로 왓포드인데요.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감독에 대한 인내심이 없는 구단입니다. 정말 의외의 팀이죠. 우선 왓포드는 이탈리아의 포초 가문이 인수한 2012년 7월 현다이치 감독을 경질하고 동양의 지안프랑코 졸라 감독을 선임하며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다이치 감독은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으나 보드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후부터 무려 약 25명에 가까운 인물들이 정식 감독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014년 지노포초가 구단주로 단독 부임한 이후 무려 37일 동안 3명의 감독이 선임된 놀라운 사례도 포함되어 있죠. 이른 당시 오스카 가르시아 감독이 4경기 만에 건강 악화 이슈로 감독직을 내려놓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석 코치인 맥킬레이가 정식 감독으로 승격되었는데 보드진은 2경기에서 1승 1무한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그를 8일 만에 경질시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카노비치 감독과 단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는 프리미어리그 승격이란 기염을 토해냈지만 재계약에 실패하며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단주는 후임자로 키케 플로레스 감독을 선임했고 그는 나름 돌풍을 이끄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또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후임자인 마짜리 감독도 1년도 안 되어 경질, 마르코 실바 감독도 1년도 안 되어 경질, 이러한 양상이 계속 반복되며 왓포드는 2020년 강등되고 말았죠. 참고로 키케 플로레스 감독은 이 기간 재임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단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로 재승격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때도 앞선 사례처럼 감독 교체를 반복했습니다. 한 시즌간 무뇨스, 라니에리, 호지슨 총 3명의 감독이 거쳐갔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반등에 실패하며 단 한 시즌 만에 또다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들은 회전문식으로 감독 교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2월 9일에도 한 차례 감독 교체가 또 있었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잦은 감독 교체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추측에 의하면 왓포드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보단 단기 성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포초 가문 산하의 우디네스의 또 다른 보유팀이었었던 그라나다에서 선수를 수급해오는 인적자원 공유가 활발한 네트워크 모델이라 감독에게 장기적인 리빌딩 권한이 사실상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팀의 구조 자체가 감독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로 분석되었는데요. 감독을 계속 교체한다고 해도 큰 틀의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으니 구단이 붕괴할 만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초 가문이 인수하기 전 왓포드의 109년 역사에서 약 30명의 감독이 거쳐갔다고 하는데 포초 가문이 인수한 뒤 약 13년간 이와 거의 비슷한 숫자의 감독이 거쳐갔다고 하니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감독들의 무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감독들의 무덤은 바로 첼시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첼시는 감독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명장들이 거쳐갔었는데요. 우선 07-08 시즌 초반 첼시의 로만 구단주와 무리뉴 감독은 선수단 운영에 주도권을 주고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였고 결과적으로 무리뉴가 시즌 중 사임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무리뉴의 후임으로 빅리그에선 무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출신의 아브람 그랜트를 선임했는데요. 아브람 그랜트가 누구냐? 당시 첼시의 기술 고문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과거 로만 구단주가 첼시를 인수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로만이 친분으로 꽂아놓은 인물이기에 당시 무리뉴의 아이들로 채워져 있던 첼시의 스쿼드 멤버들은 그랜트 감독에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았죠. 또한 감독 라이센스 문제도 제기되면서 첼시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첼시의 감독은 그랜트가 아니라 수석 코치인 행크 텐카터란 말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랜트 사단은 이러한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해당 시즌 트리플 런업, 세계대 준우승이라는 성과 아닌 성과를 냈습니다. 이후 그랜트 감독은 시즌 종료와 함께 계약 만료로 감독직에서 내려오게 되고 로만 구단주는 2008년 여름 무리뉴를 능가하는 네임밸류를 지닌 스콜라리 감독을 전격 선임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는 브라질을 이끌고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둔 것과 더불어 포르투갈 대표팀 소속으로는 유로 2004, 2006 독일 월드컵에서 각각 준우승, 4강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로만 구단주가 그를 선임한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이제는 수비 지향적인 축구가 아닌 브라질 특유의 공격적인 축구를 접목시켜 성적과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콜라리는 첼시의 막대한 지원 속에서 제자들을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뜻하지 않은 경제 안파가 리빌딩의 돌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모기업의 엄청난 손실로 로만 구단주가 예상보다 이전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에 데쿠와 보싱화란 주전급 자원들을 데려오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스콜라리가 가장 원하는 호비뉴의 영입에는 실패했고 오히려 이탈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스쿼드의 무게가 지난 시즌보다 더 얇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첼시는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며 시즌 초반만 해도 좋은 성적을 기록해 나갔는데요. 그러나 데쿠의 리그 적응 문제와 아네카 드록바의 공존 문제, 선수단 장악 문제까지 겹치며 점점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도 안 된 2009년 2월 스콜라리는 선수단과의 불화로 7개월 만에 경질되고 말았죠. 사실 이 부진의 이유를 오로지 스콜라리에게 뒤집어 씌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스콜라리가 원하는 수준의 공격 축구를 펼치기에는 인적 자원의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첼시는 무리뉴의 스타일과 스콜라리 스타일이 어정쩡하게 혼재된 형태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그가 선수단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태업성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내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을 때도 오히려 구단 측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며 선수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선수단과 잡음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섣불리 경지를 발표하기엔 아쉬운 시점이 이미 틀림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로만 구단주는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이에 과거와 달리 첼시의 위기설이 숱하게 돌기 시작하자 로마는 자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었던 러시아 대표팀의 감독인 히딩크를 임시 소방수로 불러들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무렵부터 안정화된 첼시는 히딩크 체제를 거쳐 새롭게 데려온 안첼로티 체제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영입과 관련되어 크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고 내부에 있는 고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물론 라커룸 분위기를 잘 잡았는데요. 또한 우승도 거두면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무리뉴 이후 감독들의 무덤이라 불리던 첼시를 오랫동안 이끌어갈 제목이 나타났다는 평이 주를 이루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첼로티 감독은 자신의 선수 영입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10-11 시즌 무관에 그치자 경질되고 말았는데요. 이렇듯 여러 감독이 거쳐가며 스쿼드 정체성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보르지는 젊은 무리뉴라 불리던 빌라스보아스를 파격적으로 선임하며 그에게 첼시의 장기적인 리빌딩을 맡겼습니다. 안첼로티가 유망주 활용에 미숙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빌라스보아스는 유망주를 적극 기용하며 첼시를 탈바꿈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빌라스보아스는 어린 선수들과 베테랑 선수들의 조화가 아닌 베테랑 선수를 모두 벤치에 앉히는 급진적인 개혁을 시작했고 이에 불만을 가진 베테랑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며 팀 내 분위기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당시 스쿼드 구성이 맞지 않은 공격적인 전술 스타일 문제로 성적 역시 좋지 않자 보르지는 서둘러 그를 경질시켰는데요. 후임으로는 그의 수석 코치인 디마테오를 승격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첼시는 그의 지휘 아래서 첼렘덩크라고 불리는 챔피언스리그 우승 서사를 달성하게 되고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그는 첼시의 정식 감독으로 승격됐죠. 하지만 그 역시 1년도 안 되어 부진한 성적으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베니테스가 소방수로 부임하여 유로파리그 우승이란 성과를 달성하고 약 반년 만에 물러났는데요. 그리고 2013년 여름 다시 새롭게 부임한 감독이 바로 무리뉴였습니다. 무리뉴는 자신이 첼시에 처음 왔었던 약 10년 전처럼 첼시의 스쿼드 기준점을 생성한 것은 물론 안첼로티 이후 고대하던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신부터 시작된 첼시 감독 교체 악순환을 잠시나마 봉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감독 교체 잔혹사가 이어지던 혼란의 시기 속에서 그나마 질서를 회복시킨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이탈리아의 감독들의 무덤 팔레르모입니다. 이미 구단주가 망친 팀이란 콘텐츠에서 다뤘던 사례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설명하기 이전 팔레르모 구단주인 잠파리니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르모를 감독들의 무덤으로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그가 구단주로 있던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약 40명 이상의 감독이 재임을 포함해 선임되었습니다. 15년 남짓한 시간 동안 40명 이상이면 평균 시즌당 2에서 3회 정도에 가까운 수치인데요. 이처럼 잠파리니 구단주는 성적 하락의 낌새가 느껴진다거나 성적 하락이 눈에 보이면 즉각 교체하는 기다려주지 않는 구단주 스타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후임자를 물색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돌연 감독을 경질해버리기도 하면서 구단을 혼란으로 몰고 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15-16 시즌에는 무려 9명이나 감독이 교체되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2016년 1월에만 총 3명의 감독이 교체됐죠. 이 기간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켈로토라는 감독을 선임했었는데 이 감독이 UEFA 코치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하면서 9일 만에 팀을 떠나는 총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 시즌 초에 경질됐었던 이아키니 감독의 재부임하는 혼란의 극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듯 이아키니 감독과 같이 한 감독이 구단에 여러 번 부임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스완지 시티의 감독이기도 했던 귀돌리는 무려 4번이나 재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06-07 시즌 도중 한 차례 경질당한 뒤 단 3경기 만에 다시 팔레르모의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고작 2경기를 지도하고 다시 해고당하는 촌극에 휘말렸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비슷한 사건이 귀돌림 말고도 현 로마의 감독이자 아탈란타의 레전드 감독으로 남은 가스페리니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테르에서 경질당한 뒤 한동안 무직 상태로 있다가 2012년 9월 사니노의 후임으로 팔레르모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곳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했는데 2013년 2월 4일 한 차례 경질된 뒤 단 3경기 만에 경질된 후임을 대신하기 위해 재부임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또다시 경질됐죠. 참고로 가스페리니의 후임자로 온 인물은 시즌 초 가스페리니의 전임자 사니노였습니다.
이렇듯 감독의 회전문 교체는 어느덧 감독들이 팔레르모의 감독직을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졌고 앞선 사례처럼 감독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감독의 퀄리티가 점점 낮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팔레르모는 어느 순간부터 강등 0순위로 꼽히게 되고 2017년 2부로 강등되고 말았죠. 그리고 잔파리니 구단주가 2018년 12월 구단의 지분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감독 경질의 흐름이 비로소 멈출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팔레르모는 재정난으로 파산하여 한때 4부까지 떨어졌다가 2부로 올라온 뒤 2022년부터는 시티풋볼 그룹에게 인수됐고 필리포 인자기 감독 아래서 승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이유로 감독들의 무덤이라 불렸던 팀들을 살펴봤는데요. 노팅엄처럼 한 시즌의 감독을 여러 차례 갈아끼운 사례는 앞서 언급한 팔레르모, 와포드뿐만이 아닙니다. 20-21 시즌 샬케 역시 강등 시즌에 무려 5명의 감독이 거쳤는데요. 당시 샬케는 에이스 유망주들의 지속적인 이탈로 전력이 약화됐고 그와 맞물려 점진적으로 누적되어 온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결국 분위기 반전을 위해 감독 교체란 강수를 반복했지만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시즌 내내 추락을 거듭한 끝에 강등이란 결과를 맞이했죠. 과연 노팅엄이 이번 25-26 시즌 샬케가 걸었던 그 전철을 밟게 될지 아니면 잦은 변화 속에서 수를 찾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감독들의 무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